생명, The Feeling of Life Itself, 그 자체의 감각, 의식의 본질에 관한 과학철학적인 탐구. 크리스토프 코흐, 박지윤 옮김. 코흐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현재 가장 논증적인 과학철학자. 그동안 철학의 대상이었던 의식을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선구적으로 평가받는 것과 동시에 전에 없던 급진적인 혁신을 제안하는 과학이론인 통합정보 이론으로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28년 말까지 완벽한 의식 측정기 연구가 완료될 것이라 장담하며 과학철학자로서의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자는 또한 내 신경회로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의 구현에 평생 헌신할 것임을 밝혔다. 1982년 독일 히빙겐 믹스 프랑크 생체 인공 두뇌학 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매사추세츠 건과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연구소와 뇌인지과학부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4년을 보냈다. 1997년부터 13년까지 캘리포니아 건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넘게 의식 연구에 집중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발견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크릭과 함께 의식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들을 수행했다. 그중에 의식의 신경성 발견은 의식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큼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2011년에는 앨런 대과학 연구소의 수석과학자로 합류했으며 2015년은 현재까지 같은 연구소의 소장으로 포유류 뇌를 세포 수준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신경과학의 현대 동향과 철학에 집중하며 인공지능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해서 디지털 유기체의 진화를 시뮬레이션한다. 이들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두뇌의 통합 정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는 데 연구를 주력하고 있다. 지금적으로는 신경 모델링에서의 방법, 또 계산 생물 의식의 탐구, 신경생물학적인 접근, 의식, 현대과학의 최신 탐구 의식의 기원과 본질 등이 있다. 옮길이 박재현, 인천국립대학교 기초교육원 개원교수를 지냈다. 부부 이렇게 했고 신경과학자다.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이다. 생명 의식에 관한 크리스토프 코흐. 그래서 이게 생명은 나란히 일어선 하나님 하나씩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다. 생명은 의식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감싸는 투명한 외피에서 빛나는 후광이다. 버지나 울프의 1921년 에세이 현대소설에서 의식의 귀한 동물의식, 또 의식의 개성지 왜 중요한가, 서론, 의식 귀한, 삶에서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당신이 악마의 거래에서 의식적인 경험을 내어주고 대신에 엄청난 부를 얻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당신은 원하는 만큼 부를 얻겠지만 모든 주관적인 느낌을 포기하여 마침내 좀비가 되어야 한다. 그 덕에 당신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막대한 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등 당신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 내면의 삶은 사라진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며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후회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두려워하는 등등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당신의 관점에서 당신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좀비는 같은 느낌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 느낌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경험이 어떻게 세계에 나타나는지 사상의 기록, 역사 초창기부터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여 년 전 독자들에게 영혼에 관해서 확실한 지식을 얻기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경고했다. 심신문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으로 알려진 이 수수께끼는 오랜 세월 동안의 철학자와
학자들이 매달려온 주제이다.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은 당신의 뇌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 화학 원소의 주기율포, 당신 유전자의 끝없는 ATGC의 맞물림 등등 그 어떤 것도 의식에 관해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은 매일 아침 깨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돌아온다. 경험은 당신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신이 육체와 어떻게 관계하는가? 사람들 대우는 육체가 충분히 복잡해지면 육체에서 정신이 출현한다고 가정한다. 즉 우리와 같은 큰 두뇌가 이 행성에 진화하기 전까지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빈 벤치 앞의 연극이었으며 따라서 정확히 말해서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물리학자 슈레딩거의 유명한 구절의 말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정신이 육체와 결합한 채 항상 존재했지만 단지 쉽게 알아볼 수 없었던 것뿐인가? 어쩌면 의식은 큰 두뇌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덜 가본 길, 즉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의문이다. 언제 당신의 의식이 시작되었는가? 당신의 첫 번째 경험은 출산 과정에서 거친 세상으로 내던질 때의 혼란과 혼동이었는가? 밝은 빛이 눈을 멀게 만들고 압도적인 소리가 들리며 산소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당신의 첫 번째 경험이었는가?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도 더 이른 엄마의 보공 속의 따뜻한 안정감이었는가? 당신의 경험적인 흐름은 어떻게 끝날까? 초보처럼 갑자기 꺼질까? 아니면 서서히 사라질까?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의 마음은 임사체험 중에서 초자연적인 신비를 만날 수 있을까? 발전된 첨단 기술은 당신의 마음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새로운 껍질을 쓴 유령처럼 당신의 마음을 공학적인 방법으로 구원하고 전환할 수 있을까? 여인은 원성이 다른 포유류 등도 소리를 듣고 생명의 광경을 볼 수 있는가? 데카르트의 유명한 주장처럼 개인은 그저 기계에 불과한가? 아니면 온갖 냄새로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오늘날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다. 컴퓨터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디지털 코드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기계학습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계선을 넘어섰고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많은 독자들의 살아생전에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AI는 인간 수준의 지능에 걸맞은 인간 수준의 의식을 가질 것인가? 이 책에서 나는 과거에는 철학자, 소설가, 영화 제작자 등의 전유물이었던 이런 한 질문들이 어떻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영상 장비의 도움으로 의식과학은 지난 10년 동안의 극적인 발전을 이뤘다. 심리학자들은 어느 인지작용이 어떤 의식적인 지각에 기여하는지를 밝혀내었다. 많은 인지작용은 의식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과학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상하고 잊었던 것들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2장에 걸쳐서 의식의 주요 기관인 신경계에서 의식의 발자취를 추적한다. 놀랍게도 많은 내 영역들이 경험에 대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것이 손해에 대해서도 참인데 손해는 신비적으로도 4배 이상 많은 신경세포를 가짐에도 그러하다. 심지어 우주 내에 알려진 가장 복잡한 흥분성 물질로 구성된 신피질 조직에서도 일부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도 경험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시간이 지나면 의식의 신경 발자국에 대한 탐구는 신경계의 덤불 어딘가에 있는 은신처로 먹잇감을 쫓아갈 것이다. 조만간 과학자들은 어느 신경세포 집단이 어떤 단백질을 발현하고 어떤 형태로 활성화되는지 어떤 경험을 수용하는지 등을 밝혀낼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과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신경과 및 정신과 환자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식과 신경의 상관관계를 안다고 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 뉴런이 아니라 왜 이 뉴런인가? 저 진동이 아니라 왜 이 진동인가?
어떤 형태의 신체 활동이 느낌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칭찬할 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지 알고 싶다. 뇌의 생물학적이 무엇 때문에 다른 복잡한 생물학적인 기관인 간과 달리 일시적인 삶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에서 시작하여 뇌로 이어지는 정량적인 이론이다. 경험을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 발견될 수 있다. 나에게 지난 10년간 가장 흥미진진한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이론의 탄생이었고, 이런 사상세에 처음 있는 일이다. 통합정보 이론은 진화된 것이든 설계된 것이든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과 그 상호작용을 두루 고려하며 잘 정해진 미적분을 통해서 이런 전체 경험의 양과 질을 도출해낸다. 이 책 생명 그 자체의 감각의 핵심은 두 장에서 그 이론을 개발하며 그 이론이 내재적인 인과적인 힘의 측면에서 하나의 의식적인 경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추상적인 고려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번잡한 임상실험 실습에 뛰어들었다. 나는 이 이론이 반응이 없는 환자의 의식 유무를 감지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나는 그 이론의 반직관적인 예측 몇 가지에 대한 논의한다. 만약에 내가 올바른 위치에서 절단이 되면은 단일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한두 개월 내에 공존하게 된다. 반대로 만약에 두 사람은 내가 미래형 내 연결 기술을 통해서 직접 연결되면은 각자의 마음은 소멸되어서 그들의 독특한 두 마음은 한 마음으로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론은 특정 명상 수행에서 순수한 경험으로 알려진 아무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의식이 거의 침묵하는 피질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예측한다. 의식이 진화한 이유를 고려한 후에 이 책은 컴퓨터 관심을 돌린다. 오늘날 지배적인 믿음의 기본 교리 즉 시대정신에 따르면 디지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가 인간 수준의 지능과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그런 컴퓨터 경험은 단지 영리한 해킹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통합정보 이론에 따르면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경험은 계산에서 발생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디젤라이티가 거의 정교에 가까운 믿음을 갖더라도 클라우드에 실행되는 영혼 2.0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적절하게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재인하고 바둑을 뜨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결코 의식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 두뇌의 완벽한 소프트웨어 모델조차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 모델이 너의 내과적인 인과적인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모델이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모델이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경험을 만든 믿음은 가짜 의식일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 모델도 진정한 경험과 의식을 가질 수는 없다. 단지 경험이 아닌 지능만 가질 뿐이다. 의식은 자연의 영역에 속한다. 질량과 전하처럼 의식은 인과의 힘을 가진다. 기계의 인간 수준의 의식을 구현하려면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금속, 트랜지스터, 배선 등의 수준에서 인간 두뇌의 내재적인 인과적인 힘을 구현해야만 한다. 나는 현대 컴퓨터의 내재적인 인과적인 힘은 뇌의 인과적인 힘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인공의식을 구현하려면 오늘날 기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컴퓨터 아키텍처가 필요하거나 트랜스 휴머니스트가 상정하는 신경회로와 실리콘 회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마지막 결론의 장에서 나는 자연의 넓은 회로를 탐색한다. 소위 단순한 동물이라고 불리는 앵무새, 까마귀, 문어, 꿀벌 등등의 뇌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 이론은 앵무새, 까마귀, 문어, 꿀벌 등등의 경험을 함축한다. 신경계가 해파리의 원시 신경망으로 기속됨에 따라서 그 자신의 관련 경험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단세포 미생물은 세포 외피에 야성의 분자적인 복잡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무언가를 느낄 것 같아. 통합정보 이론이 무수히 많은 실험의 문을 열어 줌에 따라서 그 이론은 철학자
과학자 임상희 등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러했던 이유는 그 이론이 지금까지 경급적인 탐구 범위를 벗어난 실제의 모습을 밝혀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확률에 맞서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기업가라면 어느 정도 건강한 자기 착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해마다 미친 듯이 일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이론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진술 앞에 특정 조건하여서 라는 문구를 붙이는 학자의 조심스러운 습관을 버리고 이 책을 썼다. 나는 현재 논쟁에 주목하고 광범위한 최신 문헌을 노트에 인용했다. 물론 결국에는 나의 직감과 상관없이 그 이론의 예측을 뒷받침하거나 거짓으로 만드는 실험을 통해서 자연히 판결해 줄 것이다. 이 책은 내가 경험을 소재로 쓴 세 번째 책이다. 2005년에 출간된 의식의 탐구, 신경생물학적인 접근은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방대한 심리학 및 신경학 문헌을 조사하면서 수년 동안 가르친 수업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의식, 현대과학의 최전선에서 탐구한 의식의 기원과 본질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의 과학 진보와 발견을 다루면서 자전적인 이야기도 섞었다. 이 책의 생명 그 자체의 감각에는 그러한 산만함을 피했다.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인간의 가능성에서 나온 무작위 거래 70개 중에서 하나라는 사실뿐이다. 나는 행복하게 자랐고 미국,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살았으며 물리학자에서 신경생물학자로 변신했고 철학을 좋아하고 책과 시끄러운 개, 격렬한 신체 활동과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이며 영광스러운 시드 항공기에 접어들었고 우울함을 느끼는 존재다. 이제 의식을 길잡이로 삼아 이런 발견의 항해를 시작하자. 2018년 10월 시애틀에서 계셨네요. 이렇게 해서 1장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들어가네요. 의식이란 이제 이게 먼저 저자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의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이런 감각적이면서 또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네요. 좋아하는 음식의 유쾌한 맛, 감염된 치아의 예리한 통증, 과식 후 포만감, 기다리는 동안의 느린 시간의 흐름, 의도적인 행위와 의지, 경험을 다투는 시험에 앞선 불안감과 함께 활력의 느낌 등등. 여기에서 공통점은 뭔가? 그 모두는 다른 경험이다. 그 모든 경험을 거론하는 공통점은 그것들 모두가 주관적인 상태라는 점이다. 그 모든 경험은 의식적인 느낌이다. 의식은 경험이다. 이것이 의식에 대한 정의이다. 의식은 경험이다. 주관적이고 이렇게 자각을 하고 또 느낌을 통해서 생생한 실제를 통해서 물론 내 마음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특히 의식 영역 밖의 존재하는 비의식, 무의식이라는 광전 영역이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방법 서술에서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되는 궁극적인 확실성을 추구했다. 그는 외부 세계의 존재 여부를 포함하여서 모든 것에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고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자신이 알 수가 있다면 그 무언가는 확실한 것이라고 추론을 했다. 무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보다도 천여년 전의 교부 중에 한 명인 히포슨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신의 도시에서 팔로숨, 시팔로숨이라는 표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논증을 펼쳤다. 내가 오해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영화 매트릭스 3부작의 주인공 네오는 지식인보다도 현대의 사이버 펑크 감성에 더 가깝다. 네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매트릭스에서 살며 그것은 그에게 일상적인
실제 세계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네오의 몸은 다른 인간들의 몸과 함께 거대한 저장고에 쌓여 있으며 지각이 있는 기계, 데카르트의 악의적인 사기꾼의 현대 버전에 이런 것에 의해 에너지원으로 소화되고 있다. 네오는 모피어스가 건네준 붉은 어력을 먹기 전까지 이런 실제를 완전히 부정하며 살지만은 비록 자신의 경험적인 내용이 완전히 망상일지라도 네오가 의식적인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상학, 페노메놀로지,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내 경험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등은 과학 법칙을 포함하여 내가 외부 세계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에 우선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얼굴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배운다고 해보자. 얼굴 지각 교상은 특정 규칙성을 따른다. 얼굴 지각 효상은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이며 전형적으로 입, 코, 두 눈이라고 간접적으로 불리는 무언가로 구성이 된다.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기. 이 상식적인 정의의식의 경험이다의 가장 큰 강점은 그것이 완전히 명백하다는 점이다. 소수의 연구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안한다. 삶의 핵심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정신적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퍼트리샤와 폴 저칠랜드 부부팀과 같은 일부 철학자들은 경험의 실제에 대한 통속 믿음을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한 가정이라고 격렬적으로 말하며 극복해야 할 가정이라고 지적을 한다. 데니엘 데니까 같은 다른 학자들은 의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내재적이거나 특별한 것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실컷 별리움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지난 50년간의 주류 심리학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명백히 거짓말인 것 같다. 갤런스로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철학자들이 고통과 같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거부하는 의미가 있다면 내 가정에 따르면 경험만이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실제의 유일한 측면이다. 경험의 존재는 실제의 물리적인 본성에 대한 현재, 우리의 매우 제한적인 이해에 명백한 도전을 제기하며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의 이름소에서 음속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19세기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는 세계가 보이는 방식을 연구하는 현상학의 열렬한 학생이었다. 예적인 관점, 내적인 관점, 이너 프리스펙티브를 응용하여 중요점, 과학이론이나 성서, 교회적, 정치적, 철학적인 근위자나 다른 누구의 확언이 없더라도 나는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식을 경험이라고 정의하는 도전, 이런 상식적인 정의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객관적인 용어로 본다는 것은 스펙트럼의 특정 구분에서 들어오는 전자기 방사에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요즘에는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가 사진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을 선별하여 알아보는 것도 쉽게 한다. 좀비에게 느낌을 설명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에게 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다. 나는 매일 의식적인 경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깨어난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나는 이렇게 밝게 빛나는 느낌의 본성, 누가 그것을 느끼며 누가 그렇지 못한지, 분리학적으로 내 몸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공학적인 시스템이 그것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등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어느 경험이든지 구조화된다. 어, 어느 경험이든 구조화한다. 어느 경험이든 그 안에 구분 있다. 즉 어느 경험이든지 구조화되어 있으며 는 내적, 외적 구분으로 구성된다. 특정한 시각적인 경험 하나를 보자. 실제 경험은 그림으로 묘사할 수 없는 루비의 독특한 냄새와 그에 대한 내 태도를 말해주는 정서적인 색채 또한 포함된다. 마침내는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방광의 압력이 완화되고
약간의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넘어 더 이상 성취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감각을 더 원시적인 원자 요소로 분해하지 못한다. 힌두 영어로 마야의 베일을 넘어설 수가 없다. 끝으로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등 많은 종교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비로운 경험인 희귀한 정력 의식 상태를 생각해 보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불교 명상과 활동을 수행한 사람들은 꿈이 없는 혹은 순수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가림이 없고 투명하고 어떤 거침도 없는 개방성을 유지하세요.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면서 어떤 생각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평안함을 유지하세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불꽃처럼 변하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며 완전히 깨끗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나는 10장에서 내용 없는 의식 또는 순수한 의식을 다룰 것인데 어떤 의식 경험의 내재적이고 구조화된 본성을 넘어 그 밖에 내가 내 경험에 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일상적이거나 이국적이더라도 어떤 경험에 대해서 참이라고 내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